정조 15년 한양. 봄이 무르익는 4월, 도성 안양방가에는 혼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 울려 퍼지던 그때 그 웃음 속에 죽음이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3개월 사이 5명의 새색시가 혼례를 치른 지 보름도 채 안 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역병이라 하였으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붉은 비단에 저주가 깃들었다고. 이것은 그 저주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 북촌 영의정 김대감댁. 대감의 둘째 손녀 은섬의 혼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혼수를 가득 실은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하인들이 분주히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크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섬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 수는 어찌 이리도 정교하고 아름다운지요. 모란과 봉황이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옵니다. 그래, 한양에서 제일 가는 자수장인 민다나의 솜씨란다. 내 언니도 그 집 비단으로 혼례를 치렀지. 값은 비싸나 그만한 값어치를 하느니라. 붉은 비단이 이렇게 곱다니 마치 살아있는 꽃잎 같사옵니다. 신랑 어른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게예요. 하오나 은섬의 어머니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언니가 지난 겨울 혼례를 치른 뒤 보름 만에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것을, 아니, 알고도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체질이 약해서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혼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김대감 댁을 떠나 신랑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섬은 붉은 비단 화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다나가 손수 수놓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복이었습니다. 초래청에서 절을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오나 그날 밤, 가슴이 뛰지 않사옵니다. 숨이. 은섬, 어찌된 일이냐. 의원을 불러라. 어서. 하오나 이미 늦었습니다. 은섬의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죽음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한성부 종사관 이안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30살의 젊은 관리 이안은 총명하기로 이름났으되 과묵하고 쓸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좌포도대장 어른 소인이 이 사건을 맡으라 하심은, 이안,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석 달 사이 5명의 규수가 혼례 직후 죽었네. 모두 명문가의 딸들이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네. 역병이라 하기엔 너무 의심스럽고 독살이라 하기엔 증거가 없네. 자네가 밝혀내야 하네. 공통점이 있사옵니까? 있네. 모두 같은 자수장인에게서 혼수를 마쳤다네. 북촌에 사는 과부 민 씨와 그 딸 다나라는 여인이지. 하오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는 일이네. 소인이 직접 조사해 보겠나이다. 이안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은섬의 시신을 검시하고 혼례복과 혼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비단에서는 어떤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안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수 모란 꽃잎의 끝부분, 실의 색이 미묘하게 다르다. 마치 일부러.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리하게 보셨사옵니다. 나으리. 붉은 실이 떨어져서 조금 다른 실로 마무리하였나이다. 죄송하옵니다. 이안이 돌아보니
25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복을 입고 있었으되 자태가 단정하고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것이 민다나와 이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대가 이 홀레복을 수놓은 민다나인가? 그러하옵니다. 소녀가 손수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수놓았사옵니다. 은섬 낭자의 홀레가 행복하기를 빌며. 행복? 그 낭자는 죽었소? 알고 있사옵니다. 소녀도 마음이 아프옵니다. 혹여 소녀의 솜씨가 모자라 애군이라도 끼친 것은 아닌지. 그대의 혼수를 받은 규수들이 모두 보름 안에 죽었소? 5명이나.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시오? 나으리 소녀는 결코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수를 놓았을 뿐이옵니다. 혹여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소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아니겠사옵니까? 이안은 다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으되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짓이 있다 하여도 너무나 깊이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대의 집으로 안내하시오. 작업실과 재료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소. 그러하옵니다. 따라오시옵소서. 두 사람은 북촌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으되 이안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나의 집에 도착하니 작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빨랫줄에 붉은 비단들이 널려 있었고 방 안에는 온갖 색깔의 실타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그대 혼자 사시오? 어머니와 함께 살았사옵니다. 하오나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나이다. 이제는 소녀 혼자옵니다. 가족이 더 없소? 없사옵니다. 이안은 방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독이 될 만한 약재, 수상한 물건,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오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상자는 무엇이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녀의 사사로운 물건들이니 관계없사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니 보겠소. 나으리. 이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 하나와 은빛 가락지,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안이 편지를 펼쳐들자 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나야, 언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가족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저 평범하게 살 거라. 이 지옥 같은 복수의 길에 내가 함께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소녀의 언니가 15년 전에 남긴 편지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사옵니다. 15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소? 소녀의 가족은 모함을 받아 몰락하였나이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나이다. 언니는 그날 밤 집을 나가며 이 편지를 남겼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나이다. 그 모함을 한 자가 누구요? 대답하시오. 모르옵니다. 어머니께서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나이다. 다만 양반가의 권세 있는 이들이었다고만. 이안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수, 원수, 그 단어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이 연쇄 죽음이 15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나의 언니는 15년 전에 사라졌고 다나 본인은 너무나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대의 언니, 이름이 무엇이었소? 민화연이옵니다. 화연. 이안은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무고한 것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일까? 당분간 그대를 감시하겠소.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소녀는 죄가 없사옵니다. 나으리.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요. 이안이 집을 나서려 할 때 다나가 불렀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쭤도 되옵니까? 무엇이오? 나으리께서는 왜 그리도 슬픈 눈을 하고 계시옵니까? 이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문을 나섰고 봄바람이 그의 도포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이안은 다나의 집 근처에 몸을 숨기고 지켰습니다. 혹시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까 하여. 밤이 깊어가고 달이 중천에 떴으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안이 지쳐 눈을 감으려는 순간 한 그림자가 다나의 집 담장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안이 재빨리 그것을 주워보니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분말과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6번째는 우의정 한대감의 딸 추나. 오늘 밤 혼례를 치른다. 준비하거라. 이안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6번째 희생자가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를 받는 자는 다나였습니다. 이안이 급히 다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장. 다나가 잠에서 깨어 놀란 얼굴로 이안을 보았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옵니까? 이것이 무엇이오? 이안이 주머니를 내밀자 다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대의 집 담장으로 누군가 던졌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오. 그대가 공범이든 그대의 언니가 배우든 진실을 밝히겠소. 나으리, 소녀는 정말로 모르옵니다. 그 주머니를 본 적도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분말은 무엇이오? 이것이 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안이 분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까운 의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은 분말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옵니다. 단지 붉은 색소일 뿐이옵니다. 아마도 비단을 염색하는 데 쓰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이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5명의 규수들은 어떻게 죽은 것인가? 날이 밝자마자 이안은 다시 현장들을 찾아가 혼례복들을 재검사했습니다. 비단, 실, 염료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오나 여전히 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안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혼례복의 안감이었습니다. 안감에는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내어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의 행복은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위에 세워졌구나.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이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화연의 필체였습니다. 15년 전 다나에게 남긴 편지와 같은 글씨였습니다. 화연은 살아있었고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오나 어떻게? 독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이안은 다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궁중어이였습니다. 한성부의 권한으로 어이를 급히 불러들여 물었습니다. 어의 대감, 혹시 독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사옵니까? 그것도 특정 시기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이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있기는 하옵니다. 천천히 몸속에 쌓여서 특정 조건에서 독성을 발휘하는 물질들이 있사옵니다. 예를 들면 납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은 오랜 시간 소량씩 섭취하면 몸에 축적되었다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사옵니다. 특정 음식이라뇨? 혼례날 먹는 음식 중에 대추나 밤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촉매가 될 수도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것은 매우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옵니다. 언제,
얼마나 먹을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이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홀레복, 피부에 닿는 안감, 그리고 홀레 날 먹는 음식. 화연은 홀레복의 안감에 미세한 독을 묻혔고 그것이 피부를 통해 천천히 흡수되었다가 홀레 날 밤 먹는 특정 음식과 만나 독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안은 즉시 우의정 한대감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혼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채찍질하여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한대감, 오늘 혼례를 중지하셔야 하옵니다. 무슨 소리인가? 혼례를 중지하다니? 따님의 목숨이 위험하옵니다. 혼례복에 독이 있사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례복은 이미 딸아이가 입었네. 지금 신랑 집으로 가는 가마 안에 있네. 이안은 급히 말을 달려 가마를 쫓아갔습니다. 하오나 이미 가마는 신랑 집에 도착해 있었고 춘하는 초래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혼례를 멈추시오. 이안이 소리쳤으나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보듯 했습니다. 혼례를 방해하는 것은 큰 무례였기 때문입니다. 이안이 춘하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나 이안을 막아섰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었으되 그 눈빛은 이안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이안이 소리쳤으나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안 오라버니, 오랜만이옵니다. 이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화연이냐? 여인이 너울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은 15년의 세월로 변해 있었으되 이안이 기억하는 그 소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오라버니,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죽이다니. 오라버니도 잊으셨나이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오라버니의 가족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이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5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안의 성은 민씨가 아니라 다른 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민정수는 중인 출신이었으되 재주가 뛰어나 왕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안에게는 어린 누이 동생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화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막내 동생이 있었으니 그 아이가 다나였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사원부 관리들이 민정수를 영모죄로 고발했습니다. 증거는 불분명했으되 4명의 한 목소리에 민정수는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배 가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안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2 여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오나 어떻게? 양반들은 손가락질했고 중인들은 외면했으며 상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훗날 좌포도대장이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안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오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인연도 끊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고 화연과 다나는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후 이안은 열심히 공부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오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린 죄책감, 그리고 화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화연이 이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우리를 버렸사옵니다. 살아남기 위해. 소희는 그것을 탓하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소희는 다른 길을 택했사옵니다. 복수의 길을. 화연아, 그만두거라. 이미 5명이나 죽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5명? 아니옵니다, 오라버니. 아직 하나가 더 남았사옵니다. 화연이 춘하를 가리켰습니다. 춘하는 이미 초래청에 앉아 있었고 곧 첫날 밤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죄가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죄가. 내가 어찌 확신하느냐? 15년 전 일을. 소희는 그날 밤 그들의 대화를 들었사옵니다. 담장 너머에 숨어서 그들은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민정수를 제거했으니 이제 왕실의 총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옵니다. 이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들의 딸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오라버니는 여전히 순진하시군요. 그들은 우리 아버지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권력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옵니다. 그때 다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화연이 다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나? 내가 어찌 여기에? 소인이 오라버니를 따라왔사옵니다. 언니, 제발 멈추세요.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다나야, 너는 소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었다. 그저 홀레복을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 되었어. 이안이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도 알고 있었던 것이오? 다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희는 언니를 말릴 수 없었사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랐사옵니다. 소인이 일부러 단서를 남긴 것도 그 때문이옵니다. 이안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다나가 보여준 순수함도 흔들리는 눈빛도 모두 진심이었으되 동시에 언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화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사옵니다. 오라버니, 비켜주시옵소서. 화연이 춘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안이 화연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사이 다나가 춘하에게 달려가 홀레복을 벗기려 했습니다. 낭자, 빨리 이것을 벗으세요. 독이 있사옵니다. 춘하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홀레복을 벗었습니다. 하오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의원을 부르시오.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연은 그 틈을 타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오나 이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연아, 도망칠 수 없다. 이미 끝났다. 아니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았사옵니다. 화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가락지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안이 화연의 손을 쳐냈습니다. 가락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 독이 흩어졌습니다. 화연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막으시옵니까? 소희는 이미 끝난 사람이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안이 화연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다나도 다가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 남매가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오나 그들이 다시 만난 곳은 복수와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안 나으리 체포하겠나이다.
좌포도대장이 포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하는 화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대감 한 가지만 여쭙겠나이다. 15년 전 민정수의 영모 사건, 그것이 정말 영모였나이까? 좌포도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었네. 나도 당시 조사에 참여했었네. 증거는 없었네. 다만 4명의 고위 관리들이 입을 맞춰 증언했고 조정에서는 그것을 믿기로 했네. 권력의 논리였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로군요. 그렇네. 자네의 아버지는 무고했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네. 그것이 내가 자네를 도운 이유일세. 속죄의 의미였네. 이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좌포도대장이 왜 자신을 도왔는지, 왜 늘 죄책감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화연이 이안의 품에서 벗어나 좌포도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때 왜 막지 못하셨나이까? 진실을 아셨다면서요. 나는 겁쟁이였네.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겁쟁이.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화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도 같은 죄인이시군요. 다만 비겁한 방식으로. 좌포도대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네. 나도 죄인일세. 하오나 자네의 복수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네. 그 규수들은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알지도 못했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사옵니다. 그들은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자랐사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삶은 우리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들을 죽일 권리는 없네. 권리? 소인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나이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15년을 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한 땀 한 땀 저주를 수놓았을 뿐이옵니다. 포졸들이 화연을 묶으려 했습니다. 화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양과 다나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소인은 오라버니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오라버니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을 뿐이옵니다. 다나야, 너는 행복하게 살 거라. 언니가 지은 죄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언니. 다나가 울부짖었으나 화연은 이미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연이 체포된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 전 민정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4명의 대신들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당한 증언을 했을 뿐이라고, 민정수는 정말로 영모를 꾀했다고. 하오나 좌포도대장이 당시의 기록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로 제시되었던 문서들이 조작된 것이었고 증인들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4명의 대신들이 민정수가 맡고 있던 왕실 재정관리직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이하는 매일 감옥에 갇힌 화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메우듯이. 화연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겠느냐? 화연이 창살 너머로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먼저 독에 대해 공부했사옵니다. 약방에서, 의원에게서, 때로는 무당에게서도 어떤 독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독을 먹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수를 배웠사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솜씨가 좋으셨으니 어렵지 않았사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외롭지 않았느냐? 외로웠사옵니다. 하오나 외로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복수심이옵니다. 그것이 소인을 살게 했사옵니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오라버니, 후회하지 마세요. 오라버니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소인도 알고 있사옵니다. 다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느냐? 처음에는 몰랐사옵니다. 소인이 다나 곁에 다시 나타난 것은 3년 전이옵니다. 다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고 있었사옵니다. 소인은 다시 민다나가 되어 다나의 언니로 돌아왔사옵니다. 물론 얼굴은 많이 변했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사옵니다. 다나에게 진실을 말했느냐?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함께 자수를 하며 생계를 꾸렸사옵니다. 그러다 첫 번째 규수가 죽은 후 다나가 눈치를 챘사옵니다. 소인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나는 울며 소인에게 멈추라 했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멈출 수 없었사옵니다. 왜 멈출 수 없었느냐? 이안의 물음에 화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처음 복수를 시작한 것은 분노 때문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집착이 되었사옵니다.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복수를 멈추면 소인의 삶에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사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사옵니다. 이안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오라버니, 소인은 이미 5명을 죽였사옵니다. 뉘우침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사옵니다. 소인은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그때 옥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나으리 조정에서 결정이 내려졌사옵니다. 민화연은 사형에 처한다 하옵니다. 이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형이라니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옥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명의 대신들이 강력히 주장하였다 하옵니다. 자신들의 딸을 죽인 흉악한 범인이니 즉시 처형해야 한다고. 이안이 좌포도대장을 찾아갔습니다. 한성부 관청에 들어서니 대감은 책상 앞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문서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형이라니. 좌포도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막으려 했네만 4명의 대신들의 힘이 너무 강하네. 그들은 진실이 더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네. 화연을 빨리 죽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일세. 그렇다면 대감께서 나서서 1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셔야 하지 않사옵니까? 내가 나선다 한들 증거가 부족하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네. 자칫하면 나마저 숙청당할 수 있네. 이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도 15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시는 것이옵니까? 좌포도대장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안, 나는 이미 늙었네. 남은 것도 얼마 없네. 하오나 자네는 다르네. 자네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네. 자네가 여기서 무리하게 나섰다가는 자네의 미래도 끝나네. 소인의 미래보다 중요한 것이 있사옵니다. 진실입니다. 이안이 돌아서려는데 좌포도대장이 불렀습니다. 이안, 한 가지만 명심하게. 세상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네. 때로는 진실보다 권력이 이기네. 그것이 이 세상의 비극일세. 이안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다나를 찾아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시각, 다나는 집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나, 나으리. 이안이 다나 곁에 앉았습니다. 그대의 언니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하오. 다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미 포기했사옵니다. 언니는 죄를 지었사옵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맞사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소? 그대의 유일한 혈육인데.
다나가 바느질을 멈추고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언니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옵니다. 언니가 평화를 찾는 것이옵니다. 언니는 15년 동안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사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옵니다. 죽음으로? 죽음이든 삶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내려놓아야 하옵니다. 그래야 언니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사옵니다. 이안은 다나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연을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었으되 간수에게 부탁하여 옥문을 열었습니다. 화연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연이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원하는 것 소인도 이제는 잘 모르겠사옵니다. 처음에는 복수였사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그저 평화이옵니다. 평화라니? 예, 마음의 평화옵니다. 소인은 너무 오래 분노 속에 살았사옵니다. 이제는 그 분노를 내려놓고 싶사옵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속죄하는 것은 어떠냐? 죽는 것보다 살아서 뉘우치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화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여전히 소인을 살리려 하시는군요. 고맙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이미 결심하였사옵니다. 무슨 결심을? 화연이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4명의 대신들에게 전해주시옵소서. 소인의 마지막 편지옵니다. 이안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여러 대감들을 원망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이제 깨달았사옵니다. 원망과 복수는 또 다른 원망과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소인이 죽인 5 규수들도 소인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들의 아버지들과 똑같은 짓을 한 것이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옵니다. 이제 소인은 벌을 받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대감들께 한 가지 부탁하옵니다. 소인의 동생 다나마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그리고 15년 전 소인의 아버지도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을 부디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이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연아, 오라버니 이 편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나를 부탁하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안은 4명의 대신들을 차례로 찾아가 화연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각 대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병조판서 이광현은 편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인 주제에 무슨 편지냐? 당장 불태워버려라. 호조판서 박준서는 편지를 읽고 잠시 침묵하였으나 이내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네. 형조판서 최명길은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영의정 김태원은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2 손녀를 잃었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하오나 우리도 잘못했네. 15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안이 김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조정에서 밝혀주실 수 있사옵니까? 김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네. 우리 넷의 권력은 서로 기대어 있네. 한 명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수많은 가문들이 있네. 그들도 함께 무너질 것이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진실보다 권력을 택하시는 것이옵니까? 김태원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어리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네.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정의도 진실도. 소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찌할 것인가? 화연을 구할 힘도 없으면서 이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태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화연을 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오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안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임금께 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급 관리가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안은 밤새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15년 전의 진실과 화연의 복수와 무고한 규수들의 죽음과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권력의 부패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이안은 궁궐 앞에서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이안, 이러다가는 자네도 죄를 받을 것이네. 하오나 이안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이안이 가마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이 급히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한성부 종사관 이안이옵니다. 전하, 부디 소인의 상소를 받아주시옵소서. 무엇에 관한 상소냐? 15년 전 민정수의 영모 사건과 최근의 연쇄살인 사건에 관한 것이옵니다.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사옵니다. 임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상소를 올리거라. 이안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읽는 동안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모두 사실이옵니다, 전하. 4명의 대신들이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영모죄로 몰았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의 아버지 아니 민정수는 무고하였사옵니다. 잠깐 내 아버지라고 하였느냐? 이안이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인의 본래 이름은 민안이옵니다. 민정수의 아들이옵니다. 15년 전 신분을 바꾸어 살아왔사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놀란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범 민화연은 소인의 누이 동생이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내 누이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 상소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의 누이는 분명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오나 그 죄의 뿌리에는 더 큰 죄가 있사옵니다. 4명의 대신들이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가 있사옵니다. 임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다. 재조사가 필요하겠구나. 그때 4명의 대신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이것은 죄인의 가족이 지어낸 거짓말이옵니다. 전하, 15년 전 일을 다시 들추는 것은 조정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옵니다. 하오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경들은 잠시 물러가 있거라. 짐이 이 일을 직접 조사하겠노라. 4명의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흘 후 임금의 명으로 15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양과 좌포도대장이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당시 민정수의 영모를 고발했다는 첫 번째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늙어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 마을 낡은 초가집 앞에서 이안과 좌포도대장은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다만 4명의 대감들이 그렇게 증언하라 하여 거짓 증언이었다는 말이냐?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가족을 지켜야 했사옵니다.
거부하면 소인의 가족이 위험했사옵니다. 두 번째 증인도 세 번째 증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두 강요에 의한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민정수가 작성했다는 영모 문서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체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민정수의 글씨가 아니라 누군가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대신들을 지지하는 파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4명의 대신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정적들의 음모입니다.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하, 1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오나 증거는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관리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소인은 당시 사원부 말단 관리였사옵니다. 소인은 직접 보았사옵니다. 4명의 대감들이 밀실에서 만나 계획을 짜는 것을, 민정수를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나눠 갖기로 한 것을. 4명의 대신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때 형조판서 최명길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안을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이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자백하게 싸웁니다. 모두 소인의 죄옵니다. 대감, 소인은 15년 동안 그 죄책감에 시달렸사옵니다. 매일 밤 민정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인의 딸마저 그 대가를 치렀사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벌이옵니다. 최명길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전하께 모든 것을 고백하겠사옵니다. 4명이 함께 계획했고 증거를 조작했으며 증인들을 협박했다고. 소인은 벌을 받겠사옵니다. 최명길의 자백으로 사건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대신들도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 후 조정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크게 노했습니다. 경들은 짐을 속였구나. 15년 동안 무고한 사람의 죽음 위에서 권력을 누렸구나. 전하, 용서하옵소서. 4명의 대신들이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오나 임금은 냉정했습니다. 경들을 모두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민정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4명의 대신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입니다. 이안은 화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연아,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내 사형도 재검토된다. 화연이 창살 너머로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오라버니? 그렇다. 진실이 밝혀졌다. 화연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사옵니다. 15년 만에. 하오나 화연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오나 오라버니, 그것으로 소인이 죽인 5 교수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옵니다. 소인의 죄는 여전히 무겁사옵니다. 이안이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릴 것이다. 내게 정상 참작이 있을 것이다. 하오나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소인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사옵니다. 소인이 한 짓은 4명의 대신들이 아버지께 한 짓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옵니다. 화연아, 다만 한 가지, 소인이 죽기 전에 다나를 보고 싶사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안이 다나를 데려왔습니다. 2 자매가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석양빛이 감옥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다나야, 용서해다오. 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너를 이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소희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슬플 뿐이옵니다. 언니도 슬프구나.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두 자매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화연이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야, 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행복하게 살 거라. 복수나 원망 같은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평범하게, 행복하게. 언니, 그리고 오라버니를 도와드려라. 오라버니도 15년 동안 고통받았단다. 이안이 두 자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후 화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화연이 법정에 섰습니다. 봄볕이 환하게 법정을 비추고 있었으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죄인 민화연, 내가 5명의 규수를 살해한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옵니다. 내 아버지 민정수의 억울함은 밝혀졌다. 그것이 내 범행의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느냐? 화연이 고개를 들어 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될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소인의 범죄는 별개이옵니다. 소인은 스스로 선택하여 복수의 길을 걸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사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처벌은 무엇이냐? 죽음이옵니다. 소인이 죽인 5 규수들에 대한 속죄로 소인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안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 말씀 아뢰겠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여 보거라. 화연은 15년 동안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사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이옵니다. 하오나 그 복수의 뿌리에는 권력의 부패가 있었사옵니다. 4명의 대신들이 만든 비극이 화연을 괴물로 만들었사옵니다. 화연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사옵니다. 진정한 해결은 권력의 부패를 막고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옳구나. 하오나 법은 법이니라. 살인을 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전하, 그렇다면 화연에게 사형이 아닌 유배형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하옵소서. 임금이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화연, 내 생각은 어떠하냐? 화연이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오라버니의 마음이 고맙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죽음을 선택하겠사옵니다. 살아서 속죄하는 것보다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옵니다. 이안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화연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라. 살아서 내가 잘못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죽음은 도망이다. 화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소인은 이미 너무 오래 도망쳤사옵니다. 15년 동안 복수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도피했사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옵니다.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화연, 내 결심이 그러하다면 짐이 내 뜻을 받아들이겠노라. 하오나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도록 하여라.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내가 죽인 5 규수들의 가족을 만나 직접 사죄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라. 화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다음 날부터 화연은 포졸들과 함께 5 가문을 차례로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가문, 병조판서였던 이광현의 집. 이광현은 이미 귀향을 가고 없었고 죽은 규수 숙희의 어머니가 화연을 맞이했습니다. 백발이 된 노모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인 계집이냐? 그러하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 내 딸을 돌려줄 수 있느냐?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느냐? 수키의 어머니가 화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때려주시옵소서. 소희는 벌받아 마땅하옵니다. 수키의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저 행복한 혼례를 꿈꿨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그 꿈을 빼앗았어. 화연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소인의 복수심이 무고한 딸을 희생시켰사옵니다. 두 번째 가문, 세 번째 가문, 네 번째 가문. 모든 곳에서 화연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분노, 슬픔, 원망. 그리고 화연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에게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돌을 던졌습니다. 화연은 한 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정이었던 김태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태원은 귀향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화연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게. 화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인을 들어오라 하시옵니까? 그렇네. 이야기할 것이 있네. 방 안에는 죽은 두 손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원이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생의 기쁨이었네. 하오나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었던 것 같네. 대감, 15년 전 우리는 권력을 위해 자네 아버지를 희생시켰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이네. 자네의 복수는 잘못되었지만 그 뿌리에는 우리의 죄가 있었네. 김태원이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도 나도 우리 모두 이 비극의 희생자이자 가해자일세. 자네는 복수를 선택했고 나는 권력을 선택했네. 그 결과가 이것이네. 화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감, 소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옵니다. 나도 자네 아버지께 사죄하네. 늦었지만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원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죽고 나면 이 비극은 끝나는 것인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죽어도 슬픔은 남을 것이옵니다. 하오나 적어도 새로운 복수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옵니다. 사흘 후 화연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연을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 화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인이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옵니다. 면목이 없사옵니다. 이양과 다나가 형장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수레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라버니, 다나야,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 언니, 다나가 화연을 껴안았습니다. 언니, 가지 마세요. 다나야, 언니는 가야 한다. 이것이 언니가 선택한 길이다. 화연이 다나를 떼어내고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다나를 부탁하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라버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안이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연이 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행인이 칼을 들었습니다. 화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사자가 급히 말을 달려왔습니다. 잠깐, 전하의 명이 계시다.
모두가 놀라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께서 민화연의 형을 감하신다. 사형 대신 종신 유배형을 내리신다. 이양과 다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오나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사형을 받겠사옵니다. 사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화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하께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이미 결심하였사옵니다. 소인이 지은 죄는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사옵니다. 화연아! 이안이 외쳤으나 화연은 집행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하시옵소서. 집행인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화연이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평생 수놓았던 붉은 비단처럼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다나가 비명을 지르며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언니. 이안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화연아. 화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를 사로잡았던 복수심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며칠 후 이양과 다나는 화연을 아버지 민정수의 묘 옆에 묻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다나가 화연의 묘 앞에 붉은 비단을 놓았습니다. 언니, 이것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수놓던 비단이옵니다. 미처 완성하지 못하신 소인이 완성하였사옵니다. 그 비단에는 3명의 사람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화연, 그리고 다나.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안이 다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한다. 화연의 목까지. 다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라버니. 두 사람은 묘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오나 이번에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조용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안은 계속 한성부에서 일했습니다. 15년 전 사건 이후 조정에서는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의 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이안은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안은 다나에게 청혼했습니다. 다나, 나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지 않겠소? 다나가 놀란 표정으로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와 소인이 혼인을? 우리는 피를 나눈 남매가 아니오. 그저 비극을 함께 겪은 두 사람일 뿐이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지 않겠소? 다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라버니. 두 사람은 조용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혼수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위로만이 있었습니다. 좌포도대장과 몇몇 가까운 이들만이 참석했습니다. 혼례 날 밤 다나는 이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오라버니, 이것은 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옵니다. 소인에게 주며 언니의 혼례날 읽으라 하였사옵니다. 이안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나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언니는 평화를 찾았단다. 15년 동안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너는 행복하게 살 거라. 이안 오라버니와 함께. 오라버니는 좋은 분이시다. 우리 가족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 그것이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더 많은 슬픔을 낳을 뿐이다. 붉은 비단처럼 아름답지만 결국 피로 물들 뿐이다. 사랑한다. 나의 동생아. 이양과 다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슬픔과 위로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화연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소희는 행복하게 살겠사옵니다. 언니가 원하신 대로. 화연, 나도 내 몫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 내가 보여준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화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 거라.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양과 다나는 손을 잡고 묘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화연의 묘 앞에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꽃이었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내신 선물 같사옵니다. 그렇구나. 화연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구나.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양과 다나에게는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화연이라 지었습니다. 죽은 누이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화연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나는 딸에게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하오나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위한 자수였습니다. 색색의 실로 꽃과 나비를 수놓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양과 다나는 어린 화연을 데리고 민정수와 화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화연은 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연아, 이분이 내 할아버지시고 이분이 내 이름의 주인이신 고모님이시다. 어린 화연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연이에요. 이양과 다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보고 계시옵니까? 우리는 행복하옵니다. 언니가 원하신 대로. 바람이 불어와 붉은 꽃잎들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화연의 미소 같았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붉은 비단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복수와 용서,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이야기. 하오나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이양과 다나, 그리고 어린 화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권력의 부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적어도 한 가족만큼은 비극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붉은 비단에 얽힌 비극을, 복수가 어떻게 더 큰 슬픔을 낳는지를, 그리고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세계의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민정수, 화연,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붉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쉬어라. 너희들의 고통은 끝났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아, 우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세상을 만들어가라. 이것이 붉은 비단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